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3영역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바로 법제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론에서 이렇게 우리가 출제되는 이렇게 범위를 보면 앞에서 법학 개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상한선 세 문제 정도가 이렇게 다뤄집니다. 보통 한 2문제 정도를 저는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상한선 세 문제라고 하더라도 주로 출제 그 많은 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늘어나다 안 되어서 최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렇게 해서 그냥 마감을 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3교시 3영역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가 다 빠져버린,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우황청심환이나 공진단은 먹어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맥이 사라져버린 과정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는 것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막상 시험 끝나고 보면은 이걸 왜 내 못 봤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초기부터 체력에 꼭 신경 쓰세요. 체력 전에 보약이 있다면 올 1월까지만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자꾸 설명했던 거였어요. 여기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앞에 한 세 문제 지나고 나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적어도 한 3문제에서 5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3문제에서 한 5문제, 또 사회보험법에서 10문제라고 가미하려고. 왜냐하면 정책론에서 5문제, 법제론에서 5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5개 법에서 5문제, 법제론만 본다면, 그리고 공공부조에 관련 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최소한 5문제. 그럼 지금 몇 문제 나온 거예요? 23문제 지금 제가 다룬 거예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법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긴급복지지원 등등 공공부조 등등 부수적인 법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가정폭력, 또 성폭력 이런 법률이 쭉 있는데 그걸 다 보게 되면 한 50문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두고 시험용 공부를 한다면 중심을 어디다 둬요? 법학개론,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영역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근자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영역에다가 거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 시행 평가와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영역이 이행된 바로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의 영역이 있어서 거기도 어쨌든 상한선을 할 수 없는 5문제, 7문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5대 사회보험법, 그리고 공공부조법으로서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이런 법 등은 꼭 나온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미 25문제를 넘어서 버린 이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법제론 어렵지 않습니다. 법제론 이거에서만 나온다라고 믿어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제1장 사회복지법이라고 했죠. 사실은 법학 개론입니다. 사회복지법을 거기 보시면 1번의 개념의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은 단일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최상위법이자 일반법,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최상위법이자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소위 사회보장기본법 산하의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서비스 관련법 이런 법들이 형식적 사회복지법으로 존재를 하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성격을 담고 있는 실질적 의미의 많은 사회복지법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이번에 단일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을 총칭한 것이다. 이번에 첫째 줄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보시고 4번에 사회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규범이자 강제규범이자 문화규범이란 말은 뭐냐면 문화가 뭐예요?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우신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공동체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문화규범, 삶의 방식 규범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문화규범, 또 당위규범. 인간이라면 공동체 구성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지켜야만 한
이런 규범이다 해서 당위규범이자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다 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정의는 우리가 교재를 편성하면서 만든 하나의 목차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봐주시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나눠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형식을 갖춘, 다시 말해서 어느 누가 봐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전 형식으로 유형화된 그리고 만들어진 이런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품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첫 번째, 유의적 형식을 갖춘 재반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법이나 어떤 법전을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은 형식적 의미. 그에 비해서 2번에 1번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에 따라 사회복지법 개념을 규정하는 것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 다음에 법원입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법원이라는 것은 한자를 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 소스업으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법의 존재 형식이나 법의 근원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미의 1번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준말로 법을 제정하는 힘, 법을 인식하는 자료, 법의 내용을 이루는 규범의 기원,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줄쳐놓고 2번에 둘째 줄에 있던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법의 존재 형식은 우리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자, 기본상에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먼저 둘째 줄에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줄 나와 있지요. 그리고 법의 효력순위. 법의 효력순위는 바로 이것도 하나의 차례가 되겠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국민연금법을 배우시다 보면은 바로 왜 법률주의를 똑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정이 국민연금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되는가? 그것은 법률의 이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사회보장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이나 사회보장협정은 동일한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이 아닌 사회보장협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보장협정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을 꼭 기억해 놓으셨다. 설명 다 넣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 신법 점 세 번째, 신법 우선의 한계는 아무리 신법을 우선한다 해도 특별법을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신법 우선의 한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래서 일반 신법은 특별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오히려 구법인 특별법이 신법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자, 이런 것도 봐주시고, 자, 우리가 보면 성문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당연히 성문법 회의 넘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문법에는 헌법을 최상위의 포괄법으로 하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리고 법률 밑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우리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서 법령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 규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치법규가 있는데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그리고 법률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게 되는 바로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헌법 나와 있죠. 헌법은 설명할 것 없지요. 그중에 특히 복지권, 생존권 규정을 최초로 규정했던 헌법은 바로 자유방임주의의 출발이라고 하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라는 것을 같이 첨가를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1조에서 36조까지 생존권 또는 사회권 또는 복지권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법률 제정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만을 원칙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률에는 그 외에도 많은 법률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법률의 지위를 인정받는 걸로서는 법률은 어쨌든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헌법 규정을 보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란 이름이 아닌 조약 또는 사회보장협정처럼 다른 국제법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헌법에 보면 법률은커녕 명령이란 단어가 붙은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또는 긴급 명령은 국내법의 지위를 갖는 법률의 지위를 갖는 거라고 분명히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법률이라고 해서 꼭 무슨 법이라고 해서 법률인 건 아니고 꼭 국회를 통과해야만 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한다는 것이지 모든 법률이나 지위를 국회가 정하는 건 아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넣습니다. 헌법 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되어 있죠. 그다음에 국민연금법 보면 사회보장협정, 외국의 사회보장협정 나와 있습니다. 왜 외국의 사회보장협정을 국내법인 국민연금법보다 우선시할까? 이미 선수학습을 했습니다만은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명령, 거기는 대통령령과 총리령과 부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먼저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상황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그에 비해서 총리령, 부령이라고 설명하는 시행규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이나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총리령과 부령에는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이 있다. 그래서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지요. 그다음에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그리고 자치단체 장이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 해서 거기에 헌법 117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조례 규정, 또 지방자치법 규칙 규정, 또 지방자치법 입법의 한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자치법규 설명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능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성문법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고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불문법주의, 불문법에는 관습법, 조리, 판례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을 가미하는 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민법 제1조에 보시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리고 조리에 의한다. 이런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을 가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양한 기본권을 헌법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면 자유권, 평등권, 그렇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로부터 많은 자유는 소위 자유권, 그리고 참정권,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소위 청구권,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유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유형 보시면 거기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뭐 내용까지 보지 않아도 되지요. 또 자유권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관련 사유권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유권 또는 생존권으로 이미 앞에도 본 것처럼 최초로 생존권이나 사유권 규정을 헌법 규정으로 넣은 것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도 31조 교육의 권리부터 시작해서 36조까지 바로 생존권이나 사유권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유권 볼까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 기본권인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로서 적극적 권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헌법에 나와 있는 사유권의 종류.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조로부터 시작해서 36조까지가 바로 사유권 조항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헌법 시험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작은 내용은 여러분 보시되 교육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32조의 근로의 권리와 그렇죠? 근로의 의무, 그리고 33조의 근로 3권. 근로 3권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단체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이어진 근로 3권.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면 제34조. 제34조는 반드시 다 가지고 가는 거지요. 34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35조의 환경권, 그리고 36조의 양성평등권. 굵은 글씨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유권 조항, 근로의 권리,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그리고 근로 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환경권, 양성의 평등권 등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바로 뭐겠어요? 이 중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바로 헌법 제34조. 자, 한번 그려보겠어요. 기본권을 보면 헌법 규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번 정리해 보면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and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문장은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서열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반대 해석을 하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지 못한 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더 싸납게 한다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지 못한 자는 결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까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할 적에 행복을 추구하게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우리 법에는 바로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재산권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자유권.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권, 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청구권, 그리고 삶에 대한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걸로서 소위 사회권. 이렇게 사회권, 이렇게 5개의 기본권 규정을 헌법에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넘어갈 것이 바로 이 사회권이지.
사유권을 보면 사유권을 보면 제 31조 교육의 권리, 제 32조 근로의 권리, 제 33조 근로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 제 34조 인간다운, 제 34조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할 권리, 그리고 제 35조 환경권, 그리고 제 36조 양성평등권, 양성형은 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존원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래서 첫 번째 양성평등권, 다음에 모성권, 국가는 그처럼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그리고 보건권,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자, 이런 권리로 1항, 2항, 3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사유권의 내용으로서는 이러한 내용, 제목으로만 가지고 이러한 내용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죠.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 사유권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유권 또는 생존권, 근거 규정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는 것이 사유권 여러 조항 중에 특히 헌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역할을 민간 부분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실은 헌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국가의 업무 태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항에 보면 여자라고 되어 있는 3항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여기다 되어 있지만 역시 국가의 여성 복지에 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했던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4항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역시 노인 복지와 노인과 청소년 복지에 관한, 그렇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관한 국가 의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 복지와 공공부조에 관한 관련 국가 의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국가 의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해 예방 의무를 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재해 예방 의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고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서 손해본 것을 왜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냐. 지진이 일어나서 집 부서진 것을 가지고 왜 국가에 배상, 소위 보상을 요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적에 그 근거를 최상위로 올라가 보면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거해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노력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생존권에 대한 것도 있고 여성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청소년복지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공공부조 관련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헌법 제34조에 보면 가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 다 있지만 가족복지와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바로 이런 법학개론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을 보면 또 법률 해석에 대한 이런 절차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출제 범위로 온다면 이런 정도라면 기초에서 나오는 상한선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당연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본법의 출발이라고 하는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을 우리가 독해, 좀 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